의사소통교육부 김학년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슬픔 유행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시한 그 유행별 사례에 따라서 내 안의 슬픔 글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사별, 둘째가 배신감, 셋째가 자존심 손상, 네 번째가 우울증, 다섯 번째가 죄의식에 관련된 글들이 되겠습니다. 달래지지 않은 슬픔, 수학교육과 2학년 학생 글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 됐겠죠. 슬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있다. 달랠 수 있는 슬픔과 달래지지 않은 슬픔이다. 달랠 수 있는 슬픔은 살면서 마음속에 묻고 있는 슬픔이지만 달랠 수 없는 삶을 바꾸어 놓으며 슬픔 그 자체가 삶이 되기도 한다. 사라지는 슬픔은 달랠 수 있지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슬픔은 영원히 달래지지 않는다. 이것은 펄벅의 자라지 않는 아이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나는 내 안의 슬픔 중에서 달래지지 않은 슬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나의 달래지지 않은 슬픔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커진다. 이 학생은 5단락 글 중에서 서론을 인용문으로 펄벅의 작품에 나오는 슬픔에 대한 인용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썩 좋은 방법이죠. 근데 너무 인용문의 길이가 깁니다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달래지지 않은 슬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달래지지 않은 슬픔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커진다. 이것이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문이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한창 입시 준비로 바쁜 나는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있었다. 진로 결정에 고민이 많았던 나는 예민한 상태에 있었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가끔 다른 지역으로 일을 나가곤 하셨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나가야 할 돈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나가는 일을 또 하시기로 하셨다. 자, 본론 두째 단락을 보죠. 아버지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며 1박 2일 동안 일하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셨다. 다음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집에서 나가셨다. 나는 수능이 4일 남은 시점이라서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가서 자습을 다 하고 집으로 갔다. 나는 그날따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 오자마자 씻고 일찍 잠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그때 아버지께 전화가 왔다. 나는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 학원에서 아버지와 전화를 했을 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한다는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 혹시나 내가 잘 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실까봐 전화를 기다리다가 전화가 오면 받으려고 전화 소리를 켜두고 잠에 들었다. 지금 이 학생은 본론 첫째 단락과 두째 단락의 둘째 단락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을 보죠.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잠에서 깼다. 그리고 나선 막내 동생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동생은 많이 불안해하였다. 나는 놀란 동생을 안정시키며 내 옆에서 잠들게 했다.
나는 혹시 내가 잘 때 아버지께 연락이 왔나 싶어서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되었다. 나는 동생들을 안심시키며 동생들을 학교에 가도록 했다. 학교에 간 나는 혹시 동생의 말이 진짜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학교에서 계속 울다가 중간에 학교에 나와 동생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신 채로 우리 지역으로 오셨다. 나는 동생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다.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건을 순서대로 본론 세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락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수능 전날인 발인날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집에 왔다. 집에 오자마자 피곤함이 밀려와서 한숨 잤다. 그리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나에게 뉴스에서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속보가 떴다는 전화가 왔다.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와 함께 만들고 싶은 추억들이 많았기에 나는 아직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와의 이별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나의 이 슬픔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슬픔이 쉽게 달래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슬픔은 참 달래지지 않을 것 같이 충격적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신감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내 안의 슬픔. 나는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 내가 겪은 슬픔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다.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에는 이별, 아픔, 서운함, 배신감, 상처 등이 있다. 사실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기억을 꺼내는 것이 힘들 것이고 남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안의 슬픔을 꺼내 글로 쓰면서 더 이상 담아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 서론에 구체적인 자신의 슬픈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제문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 슬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째 단락을 봅시다. 내 안에 슬픔을 남긴 그날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 12월 겨울 방학식 날이었다. 나는 중학교 3년 내내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나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 친구도 나와 같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었다. 그날 방학식을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 갑자기 다른 친구들로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사건의 전개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단이라고 할 수 있죠. 발단. 본론 2단락을 봅시다. 이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같은 반으로 만나서 3학년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가 싫다고 욕을 했다는 카톡을 보여주었다. 그 카톡 속 친구는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다. 주 내용은 내가 짜증이 나고 싫다는 내용이었고 때리고 싶다라는 말도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배신감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친구들도 그 친구 하면 나를 떠올렸고 나 하면 그 친구를 떠올릴 정도로 친했으니까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고 이유도 사실 나에게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같은 반이었고 그래서 항상 함께 다녔는데 가끔 그 친구와 놀지 않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른 반 친구들을 보러 가거나 같은 반 친구 중에 다른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자기를 혼자 남겨두고 놀러 다닌다며 친구에게 나를 욕했었다고 한다. 그 친구가 상당히 독점욕이 강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제 전개가 이렇게 된 것이죠. 전개 절정까지도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친구가 자기를 욕했었다고 하는 내용까지 이제 다 나왔으니까. 본론 셋째 단락을 봅시다. 다른 이유는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졸업앨범 뒤에서는 한마디였다. 졸업앨범 마지막 장에는 미래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었다. 번호가 붙어있는 몇몇 친한 친구들은 앞뒷번호로 내용을 이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썼었다. 나는 그 친구와 이어진 번호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앞으로 친구와 내용을 이어지게 글을 썼었다. 그 친구는 그 글이 서운했었단다. 나는 사실 아직도 이게 왜 서운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이런 서운함들이 쌓여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결론 달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졸업을 2달 남겨둔 겨울 방학식 날 3년간 친했던 친구를 잃었다. 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일은 나에게 정말 큰 슬픔을 주었다. 그리고 정말 친했던 친구도 한순간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린 내가 느낀 배신감은 내 안의 슬픔으로 남았다. 이 글은 쭉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기성연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존심 손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교육과 학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은 자주 떠올린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의 내면에 슬픔 또한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충격을 주었거나 상처가 되었던 순간들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는 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는 짐작되는 정도는 되는데 주제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거나 상처가 됐던 그런 슬픔이 있다라는 그런 암시는 있습니다. 본론 첫째 단락 봅시다. 나는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있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내 친구들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나마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 자체가 재미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말을 많이 하고 장난도 정말 많이 친다. 그 덕분에 친구들이 나를 매우 좋아하고 나를 항상 웃고 다니는 밝은 친구로 여긴다. 가족과 친척들도 내가 활달한 성격을 가진 밝은 아이인 줄로 알고 있다. 본론 첫째 단락이죠. 본론 둘째 단락을 봅시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는 나의 내면에도 슬픔이 있다. 내가 수능을 치고 진학할 대학교가 정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방학을 보내던 시기였다. 여태까지 보냈던 방학들과는 달리 수능을 친 뒤의 겨울방학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에 행복한 나날만 가득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방학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 그 자체였다.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어느 대학에 진학했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당연히 경남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내 대답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자, 본론 셋째 단락을 봅시다. 그렇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고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어김없이 그 질문을 하였고 나도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너희 가족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너는 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 나도 그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던 순간 나는 애써 웃었지만 그때부터 눈앞이 깜깜해졌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먼 산을 쳐다보며 내가 우리 가족의 흠집 같은 존재인가? 가족들이 나를 부끄럽다 여길까?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내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를 물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며 또다시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렵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고통이다.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장난으로 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결론 봅시다. 슬픔을 떠올리는 일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그건 바로 자신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슬픔을 계속 내면에 숨겨두는 것은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차라리 슬픔과 마주하는 것이 그 순간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 또한 이 글을 쓰면서 내 상처와 마주하니 마음이 안정되었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슬픔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의 슬픔을 글쓰는 그 글쓰기의 목적입니다. 치유의 글쓰기죠. 치유의 글쓰기. 이 사람도 이 글을 쓰면서 점차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교육과 학생입니다. 공허함, 이 한 단어로 무려 슬픔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공허함은 사랑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시끌벅적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감정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이기에 공감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이 공허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사실은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허함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제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허함을 더 잘 느끼는 편이다. 평소 시끄럽고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는 나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 까불까불 장난을 걸며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을 하곤 한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주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나에게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을 주는 고요함은 공허함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본론 이단락. 작년의 나는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외로움에 빗대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 단 한순간도 공허함이 느껴지게 된다면 힘들어했고 이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까지의 모든 일과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없었고 매번 주위 사람이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어야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론 3단락을 봅시다. 친구의 하루를 옆에서 유심히 살펴본 날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밝은 모습을 보이며 매우 활기찬 녀석이다. 그런 그녀가 수업과 공부, 아르바이트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그녀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영상을 남기고 자취방을 대청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쁘고 시끄러운 하루를 보낸 친구도 하루의 마지막에는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본인의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 나에게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나 스스로를 파악하는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들이 모두 나에게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안겨주는 가치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나에게 공허함은 슬픔, 외로움, 고독 등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공허함 자체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단순히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지금의 나는 공허함을 간직한 시간에
오직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게는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 크게는 먼 훗날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보내온 시간들 속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 하루의 내 모습에 대한 반성을 떠올리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내린 결론은 결코 공허함은 슬픔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허함이 슬픔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이 그 공허함을 슬픔으로 만들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런 공허함을 넓은 범위로는 우울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아교육과 학생이 쓰는 글입니다. 나는 공감 능력이 높은지 혹은 감수성이 풍부한지 주위 사람들에 비해 크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슬퍼하고 쉽게 우울해하는 편이다. 나는 내 마음속의 슬픔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시금 꺼내 돌이켜본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어쩌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슬픔으로 남을 듯한 내 안의 슬픔을 꺼내보려 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슬픔, 그것은 바로 나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슬픔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본론 첫째 단락 봅시다. 나의 가장 큰 슬픔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내 마음속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무뚝뚝하고 애교가 많지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들에게나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교를 보고는 나도 애교를 부릴 줄 아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또한 주위의 또래 친구들은 아들, 딸 할 것 없이 각자 부모님께 아이처럼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부러움을 느꼈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고는 했다. 하지만 내가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고 애교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우리 집에서 장녀의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이거나 혹은 하루빨리 철이든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때문인 듯 하다. 내가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표현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과 사랑을 담은 마음이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현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껴 매일 혼자 자책하고는 한다. 그리고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진지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표현하지 못해 가장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다. 혹여 가족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항상 부모님께 뒤늦게 후회하고 사랑하려는 주인공들이 종종 등장한다. 나는 결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표현하고자 하는 다짐은 항상 해온다. 하지만 그 덕에서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며 항상 내 안에 슬픔을 쌓게 된다. 부모님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감정, 실패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슬픔이죠. 내가 이렇듯 표현을 자주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하는 내 마음은 매우 크다.
내가 앞에 언급했듯이 나는 철이든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모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부모님께 매일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표현을 못한다면 부모님께 이런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할 뿐이다. 본인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에 숨겨놓은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닿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루빨리 부모님께 직접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다. 자, 결론 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나는 부모님께 내가 느끼는 사랑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내 안에 담아두고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안타까운 자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이런 깊숙한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한마디씩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이러한 슬픔을 덮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것이다. 사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사실은 겸연쩍겠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면 또 표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번 그런 표현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계속 그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나중에 쉽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그런 표현이 너무 안에 그 내용 없이 근성으로 하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차라리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난 뒤에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5가지 이 유형의 슬픔의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이 어떤 유형에 속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쓰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중에 궁금한 점은 밴드 채팅방을 찾아와서 해결하거나 이클래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